네, 투자 손자병법 2부 순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11시에는 시청자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2부에서 준비한 내용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 흐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봅니다.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과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제시해드립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LTE폰 점유율 급증에 따른 LTE 칩 부족 사태에 대해 살펴보고요. 원화 강세 지속에 따른 수혜주를 찾습니다. 이성규의 나비 효과에서는 이슈와 트렌드를 통해 알아보는 주식시장의 비밀스러운 흐름을 공개합니다. 네, 먼저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입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7%대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향후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중국이 지금 그 2분기 성장률이 7%를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거 한 8, 9년을 거의 뭐 10%대 13%까지 성장했던 중국이 갑자기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요. 사실 그 중국이 원자재 시장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는데 원자재가 좀 남아돌았고 오히려 원자재 시장에다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중국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유동성의 문제가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지난번에 이제 지준율 인하를 한 3번 정도 했었는데 지준율 인하가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2조 위안의 경기 부양 정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2조 위안이라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한 금액이 4조 위안인데 그거의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300조 근처가 되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시장에 풀어줄 수 있는 거고 이로 인해서 중국이 시장에 다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의지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조만간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아시아 시장의 유럽 시장 또 미국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시장은 상승 모멘텀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에 따른 그런 효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스페인 은행들이 신용 등급을 강등당했습니다. 이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또 시장에서의 그 충격은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이라서 투자자분들이 한편으로는 안심을 또 한편으로는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의아해하는 듯한데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그리스하고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문제가 이제 시장에서 가끔 한 번씩 대두되는데,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전 세계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었죠. 그리스의 집권당이 사실은 그 시리자로 바뀔 경우에는 그중 좌파 연합이기 때문에 긴축을 이제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유로존 탈퇴 가능성까지 나오는 모습인데요. 사실은 그 그리스하고 스페인하고 두고 본다면 그리스는 스페인에 비해서 경제가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더 큰 상황이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그리스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스페인도 같이 국채 금리가 뭐 6.5% 7%대를 막 오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페인 문제는 시장에서 크게 대두되지 않았고 그리스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을 그 몇 년 동안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스 때는 주가가 굉장히 출렁이고 스페인 때는 출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 지난주 어저께죠. 어저께 이제 유로존은 장을 열렸고 미국은 이제 메모리얼 대회에서 현충일이라 이제 장이 안 열리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스페인이 그 국채 금리가 6.5%대를 지금 다시 올라섰고 또 지금 그 방키아 은행에서 스페인의 네 번째 은행이 지금 구제금융 신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정부에서 190억 유로를 지원하는 수여를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장은 별로 안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스페인이 그리스보다 더 크고 스페인이 문제가 되면 이탈리아까지 문제가 된다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스페인의 국채금리 6.5% 올라온 데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주가에는 미비한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혹시 주가를 끌어내는 내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제 기후에 해당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리스보다는 나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스페인이 문제가 되면 이탈리아로 번져서 프랑스, 독일까지 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차단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올라도 크게 염려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스페인 문제가 위기감을 고조해는 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유로존이나 미국에서 투자하는 많은 투자가들한테는 스페인의 위험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스페인 문제보다는 사실 그리스 문제가 더 중요하게 시장에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스페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접고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스페인 문제가 대두돼서 주가가 폭락한 적은 거의 없었고 어저께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리스를 막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것이 거의 정설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로 보여지고 있고 아마도 저점에서 물량을 받긴 어떤 큰 메이저들이 스페인의 어떤 뉴스를 가지고 상당히 지금 시장을 흔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스페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오히려 지금 6월 17일 날에는 그리스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죠. 또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권당 신민당이 시리자 당한테 이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내주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신민당과 사회당이 연합하게 되면 과반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사회당과 신민당은 지난번 긴축을 지지했던 당인데 전체 그리스 국회의원은 300명이랍니다. 그중에 160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리스가 어저께 6.7%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아마도 유로존의 어떤 주가를 안정시키고 투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일제 시장에서의 악재들은 점점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스피가 소폭 하락 출발했다가 오늘 기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상승 반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투자 전략을 부탁드리죠. 오늘 지금 그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지금 돋보이는데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관은 한 370억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 한 25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요 근래 그 프로그램 매도가 사실 시장 하락을 굉장히 주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김석동 금감위원장께서도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공매도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매도에서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연기금을 끌어들여서 공매도 세력을 거의 무너뜨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매수세가 만약에 공매도 종목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쇼커버링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는 급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빌려서 판 주식을 다시 메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얘기는 시장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도 다시 한번 그리스 문제도 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스페인 문제가 올라왔지만 그 시장의 방향을 많이 흔들지 않는다면 이때까지 주가를 억눌렀던 외국인들이 매도했다가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매수로 혹시 전환된다면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 쪽에 무게를 좀 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선물에서도 소폭 매도했다 소폭 매수로 전환하는데 제가 아마 얼마 전에도 말씀드리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해서 미결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미결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롱포를 작업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상승을 오랫동안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결을 늘려가면서 지금 방향성을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그 공매도에 대한 어떤 제재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접근되면서 특히 스페인 문제를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 안 받는 정도로 간다면 결국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금 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이 오히려 지금은 주가를 더 사야 된다는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저런 상황들을 유추해 볼 때 주식을 더 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을 화상 연결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짚어주십시오.
네, 뭐 연휴 기간 동안 뭐 특별한 뭐 이슈는 없었습니다. 사실 스페인의 방키아 이제 거의 국유화가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 그리스는 이제 신민당이 다시 결국엔 긴축 합의 국민들의 그런 어떤 기대감에 신민당이 일당으로 될 것이라는 그런 여론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리스가 호재로 좀 반영이 됐다고 하면은 스페인이 좀 악재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좀 변곡점이 이제 다시 또 새로운 변곡점을 만드는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국내 시장 사실 연휴 기간 동안 뭐 어제 사실 아시아 증시가 좀 올랐기 때문에 금일 좀 기대감에 다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월말 들어서 기간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수급상을 자세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아침에 좀 팔고 있다가 장중 지금 조금 소폭 매수로 좀 전환을 했고요. 기간이 지난주 목금 이어서 역시 저가 매수세를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450억 정도의 시장에서 사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20억 정도 좀 소폭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반면 개인은 420억 정도 파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금일 특징적인 게 전기전자, 운수장비의 전차군단 지난주 개인이 계속 샀으면은 오늘 개인이 이제 바닥에서 산 물량을 파는 것인지 위에서 샀던 물량을 손절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개인이 많이 팔고 있고요. 그 물량을 기관이 많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운수장비 각각 200억씩 기관에서 사고 있고 운수장비 업종은 특징적인 게 외국인이 같이 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동차 업종과 특히 조선업종 쪽으로 많이 사는 모습인데요. 조선업종 쪽에 STX 그룹주랑 그리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 업종들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 보이면서 운수장비 업종이 1.5%대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 초과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셀트리온이 8% 급등을 하면서 결국 장중에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제약업종이 평균 4%대 이상 오르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고요. 뭐 지금 솔직히 보면은 제약업종인데 외국인은 매도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28억 정도, 기관이 33억 정도 매수를 하는데 셀트리온을 좀 포함한 바이오 제약 관련 업종을 기관에서 많이 매집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 속내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요. 네, 외국인 지금 또 말하는 사이에 다시 순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프로그램 물량 계속 베이시스가 지금 백어데이션이 계속 2주째 넘게 발생을 하면서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도를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도 비차익 쪽에서 200억 넘게 나오고 있고요. 차익 쪽에서 100억 정도 넘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프로그램 물량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끝날 때까지 우린 팔고 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 연휴를 쉬고 오니까 감이 안 오네.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근데 오늘 좀 오르니까 좀 팔아야 되지 않나. 스페인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개인도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은 월말입니다. 사실 포트 항상 월말에 인도드렉시 효과로 기간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된 압박주를 담거나 그런 종목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면서 수익률을 좀 높여보는 그런 발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네, 오늘 뭐 연휴 쉬고 오늘 좀 장세가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보면은 일단은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 그런 기대감에 사실 상존을 하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 계속 부양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기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고 미국발 양적 완화 6월 달이면 나오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살은 상황에서 그리스 악재가 좀 묻히는 그런 소식에 좀 바닥을 쳤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보단 지금은 스페인 소식에 촉각을 세우는 게 맞을 걸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성급한 매매보단 때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그리스 위기나 스페인 위기나 결국 뭐 나중에 포르투갈 위기나 지금 유럽 위기는 계속 재탕해 먹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스페인의 수면 위로 솔직히 제대로 올라온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에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 그리고 그리스의 시장 위험보다 스페인의 시장 위험이 상당히 원래 컸다는 거 그거를 좀 눈여겨봐야 될 거로 보이고요. 오늘 솔직히 뭐 조선업종이나 화학업종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반등세 나오고 전차 군단이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래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정말 거래가 없고요.
단순히 거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기관이 매수를 조금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수장비 자동차 업종, 그리고 조선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기관이 뭐 100억, 200억 소폭만 매수해도 시장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기보다는 파는 세력이 지금 좀 부진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좀 눈치를 살피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세가 결국엔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결국에 이런 상황 속에서 변동성이 다시 확대가 된다면은 충분히 내리꼽을 수 있는 그런 시장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어쨌든 베이시스가 계속 백어데이션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을 한매수를 안 하고 있고요. 결국에 6월 14일이죠. 두 번째 목요일인데 선물 옵션 만기일 전까지 외국인의 만약에 선물 순 매수와 한매수가 많이 들어온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여건이지만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좀 보수적으로 계속 아직까지는 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자 봅니다. 5인의 전문가로부터 듣는 12자 투자 전략도 볼까요? 네, 박성일 연구는 1800선의 지지를 확인하자 주식을 분할 매수하자고 했습니다. 박소영 대리는 중기 투자할 낙폭 과대 종목을 선별하자고 했고요. 신용훈 연구는 바닥 다지기 장세를 예상했습니다. 최희용 대리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부각돼 있으므로 현금을 확대하자. 김원 대표는 대형주의 상승폭 흐름을 체크하자고 했습니다. 네, 이어서 5인의 관심 업종입니다. 중국 관련 내수주를 분할 매수하자는 박성일 연구원, 박수영 대리는 해외 수주가 증가하는 대형 건설주를 분할 매수하자. 신용훈 연구원은 화학 업종의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 최희용 대리, 전기 전자 업종의 저가 분할 매수. 김훈 대표는 IT 부품주, 결제 서비스의 스윙 매매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 박소영 대리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장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매도 좀 우위를 좀 보였던 외인들이 좀 매수가 돌아섰고요. 기관이 적극적으로 좀 가담을 하면서 증시 장 초반 좀 약보합에서 현재 강보합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지난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과 맞물려서 야권 대선 주자들의 좀 대권 행보가, 그런데 기대감이 좀 나타내면서 관련 종목들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기관에서의 매수 유입으로 1% 넘는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운수장비 업종 지수 좀 1%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이끌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제약 업종이 선두에 나서면서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G2 PMI 제조업 동향, 또 미국의 4월 고용, 유럽 정치적 리스크, 또 이탈리아 국채 발행 등의 굵직한 경제지표 및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쪽에 좀 주목을 하시고요. 기술적 지지와 좀 리스크 적응 등으로 하단의 경감 좀 유지될 것으로 보이니 이제 와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기보다는 왼수를 집중하시면서 서서히 다시 좀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해외 수주가 증가하는 대형 건설주 등의 분할 매수 등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히 짚어주십시오. 네, 지난 4월부터 주가가 1780선까지 빠지면서 우리 장에 좀 충격을 몰고 왔는데요. 그래도 지난주에 기간 매수에 좀 힘입어서 182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저희에게는 희망을 좀 줬습니다. 반등장이 다시 도래한다라는 이런 확신보다는 그리스 총선이 있는 6월 중순까지는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열어두셔야겠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장이 시작된 이제 3분기 장부터는 유럽 이벤트들이 좀 해결적으로 가닥에 잡히면서 좀 제반 여건들이 개선이 되면서 우리 주식시장 역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시장일 때 3분기 실적 모멘텀들이 좀 존재를 하고 현재 주가가 좀 급하게 빠진 낙폭과대 업종들을 선별을 하셔가지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분할 매수하는 시각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 건설주들이 유럽 매크로 리스크나 국제유가 하락, 해외 수주 지연이랑 수주 이익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하락을 많이 했는데요. 해외 수주는 5월부터 좀 재개가 되고 있고요. 2, 3분기 해외 수주 모멘텀은 좀 집중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양호한 영업이익이 좀 달성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6대 대형 건설주인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건설주들의 평균 PBR이 1.27배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분할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종목까지 쭉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형 건설주 중 제가 탑픽으로 좀 꼽은 종목이 현대건설인데요. 이 동사는 건축, 토목, 플랜트 등 모든 분야에서 업계 최상의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1위의 종합건설업체입니다. 수주 능력과 중동 플랜트 시장에서 나타낸 두각은 단연 선구자 역할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지난 1분기 실적은 경쟁 건설사 중에서도 가장 양호한 신규 수주를 좀 보여주었고 작년 12월부터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1분기 해외 매출 비중이 60%를 좀 넘기면서 글로벌 건설사로 좀 거듭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해외 수주 실적에 비해서 좀 현재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한 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베네수엘라 정유 프로젝트, 쿠웨이트 남동부 유전지대 변전소 등의 수주에 좀 기대가 있고요. 2012년 해외 수주가 100억 달러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인 현대 엔지니어링과 또 현대로템과의 해외 수주 기회를 좀 확대를 시키면서 계열사 간의 시너지가 좀 촉발을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가 매수 추천드리고 1차 목표가 한 73,000원 보고 있고 조금 더 오래 보실 수 있는 분들은 8만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좀 전 저점이 65,000원 손절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종적인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6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박소영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의 박미라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마트폰 업체들이 부족한 LTE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 솔루션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살펴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은 4%로 낮췄습니다. 유럽 지역의 재정 위기가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 밖으로 부진하게 발표되자 중국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를 안정에서 성장으로 완전하게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책이 공개될지 미리 점검해봅니다. 최근 환율 상승이 지속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달러와 강세 수혜주보다 오히려 역발상 투자로 원화 강세 수혜주 찾기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 LTE폰의 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죠. 이런 수요 때문인지 LTE 물량이 부족해질 거란 소식도 들렸는데 국내 휴대폰 업체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예,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은 LTE폰으로 전부 신제품이 나오면서 그 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은 LTE폰을 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신제품은 대부분 이제 LTE폰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제 LTE 칩 물량이 부족해서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제 물량 공급 부족을 이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갤럭시 탭 10.1이나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S3 등의 이제 자체 LTE 칩을 탑재하고 있고요. 중국 하웨이 같은 경우에도 하이실리콘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LTE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 회사들은 이제 퀄컴을 통해서 이제 LTE 칩을 이제 공급받고 있는데요. 그 퀄컴은 이제 대만의 TSMC라는 회사에서부터 그 하청을 해서 그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대만의 TSMC의 그 28나노급의 이제 어떤 공정에서 완성품이 나오는 그 퍼센트가 많이 떨어지면서 제품 그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까지는 이제 하반기 연말까지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자체 LTE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나 이제 중국 하웨이가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궁금한 점은 그 애플의 아이폰은 왜 LTE 폰을 내놓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애플은 이제 아이폰 5에도 LTE 기능을 넣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 삼성의 갤럭시 S2 같은
S2 LTE 폰 같은 경우도 자사의 AP를 포기하고 퀄컴의 칩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칩 흡수를 2개로 줄였었는데요. 애플의 경우에도 자사 AP 사용을 고집하고 있어서 그 아이폰을 LTE 폰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제 AP 칩, 그리고 3G 칩, 그리고 LTE 베이스밴드 칩까지 이제 3개를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폰의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LTE 폰에 보면은 4.5인치로 이제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물론 이제 넓게 보면서 시원한 면이 있지만은 그 2개 이상의 칩을 사용하게 되면서 얇은 두께를 유지하려다가 보니까 부품을 옆으로 벌려서 이제 화면이 넓어진 면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런 LTE 칩을 쓰면은 이제 배터리 소모가 가장 많아지는데요. 또 그리고 대화면이 될수록 또 배터리 소모가 많아지고, 그런데 아이폰은 그 배터리를 교체할 수 없도록 이제 일체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애플이 이제 아이폰을 만들게 되면 아이폰의 그 단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애플은 이제 아이폰에다가 LTE 폰을 만들고 있지 못하는데요. 어쨌든 결국 LTE 시장에서는 아이폰의 시장 진입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LTE 시장에서 이제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의 입지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지난주 OECD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기도 했었죠. 어제는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만 돼도 4% 성장은 거뜬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것인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그 OECD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가장 크게 이유를 들었던 것 2가지가 바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유로 경기의 침체하고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는 또 2031년 우리나라 성장 잠재율이 1% 수준이라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로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그 중장기 잠기 성장률은 이제 계속 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도 뭐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았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그 비중은 줄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중국 수출이 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완제품을 수출하기보다는 이제 중간 제품을 수출하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로 이제 선진국들의 경기가 이제 나빠지면서요, 선진국의 어떤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줄었고, 그 중국 비중이 최근 늘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수출을 보면은 0.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은 이제 수출이 12.7% 크게 감소했는데요. 그 크게 감소한 유럽 쪽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나마 이제 헝가리 같은 동유럽 국가들로 이제 수출이 돼서 그렇지, 이제 독일이나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쪽으로는 20에서 30%씩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늘고 있는 쪽이 미국 쪽인데요. 미국 쪽에서 이제 18.6% 성장하면서 그나마 미국 경기가 양호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업종을 이제 향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업종을 생각해 본다면은 미국 경기에 크게 연동되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업종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석유화학이나 이제 중간 단계의 전자부품을 만드는 쪽은 이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유럽 쪽의 의존도가 높았던 이제 태양열 쪽에서는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성장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보다 좀 단호하게 그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예, 원자바오 총리가 그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성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더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정책을 선제적으로 이제 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동안 표현했던 것보다는 훨씬 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최근 경기 지표가 부진해지니까 정부가 그 경제 우선순위를 안정해서 그 성장으로
완전하게 전환됐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 통화 정책을 이제 신중하게 유지하는 대신에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감세 정책을 취하고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이제 민간 자본 기능을 더욱더 유치해서 이제 철도나 에너지, 통신, 교육 같은 곳에 민간 자본이 투입되도록 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덕분에 이제 저희가 쉬었던 그 어제 중국은 1.2% 이상 올랐고 호주도 1%가량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민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침이 이제 다음 달 중 공개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나 철도 도로 분야에서 규제가 풀리면 이제 중국의 외자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은 또 이와 함께 정크본드 발행도 시험적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중국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경기부양 카드를 이제 꺼내 들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중국 최대 투자은행인 이제 중국 국제금융공사에서도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가동하지 않으면 성장률이 6.4%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중국의 경기 둔화 지표를 얘기할 때는 많은 분들이 중국 정부는 그 경기 둔화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뭐 이런 컨센서스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또 경기 둔화를 심상치 않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경기 하강에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수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기 상승으로 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유럽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80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화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다고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러화 강세 수혜주가 주가가 오르는 이제 제이커브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제이커브는 이제 환율이 상승하면 무역 수지가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초기에는 이제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급격하게 갑자기 좋아지는, 그래서 글자 이제 영어의 J자 모양으로 급속하게 올라간다 해서 J커브라고 하는데요. 그 전통적인 이제 달러화 강세 수혜주는 아무래도 IT하고 자동차 같은 수출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달러화 강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지금의 환율 상승이 대외 악재에 인했기 때문인데요. 그 유럽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수출주들이 길을 못 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유럽 위기가 진정이 되면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 이제 이런 수혜가 없어지나 싶지만은 그 위기가 진정이 된다면 수출 물량이 이제 절대적인 그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출 회사들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돼야 이제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정면에서 이제 유럽 재정 위기가 빨리 안정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호 주식운용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게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오늘 아시아 증시 동반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 본토 지수도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0.09% 하락한 2,359.6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 본토 증시는 1.2% 가까운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2,350선에서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좀 많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증시가 다른 증시에 비해서 좀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들의 경제 지표들 그리고 정책적인 변화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3.3%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결국 CICC에서 이러한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CICC는 경제 성장
물량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월보다 하이할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지급 준비율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중국 중앙은행에서의 언급들이 나오면서 지준율 인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나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경제 지표들의 둔화가 가장 이러한 경제 정책의 완화로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데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지금 HSBC에서 발표한 중국의 5월 구매자 관리 지수 예비치가 48.7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제조 PMI 지수의 둔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경우 중국의 경제가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 좀 어려울 것이라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반등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정책적인 완화가 이어져 나와야지 중국 증시도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오늘 중국 본토 지수는 2350선에서의 강한 지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을 큰 폭으로 확대하기보다는 2350선에서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진투자 컨설팅의 기업분석팀장 이성규입니다. 네, 오늘은 그 작은 변화를 또 파악해서 미래를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성규의 나비 효과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장은 그래도 좀 빨간불을 좀 긍정적으로 좀 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중국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세계 경제가 좀 이렇게 급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해서 주변 환경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이제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와 맞물려서 에너지 문제들도 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바로 에너지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에너지 부분을 일단은 선택한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경제에 대해서 어떤 기반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첫 번째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인간을 움직이기 위한 것과 그리고 인간이 움직이기 위한 것이 있는데, 인간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라는 건 보통 이제 음식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간이 움직이기 위한 것은 바로 이제 에너지 부분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음식료라든지 에너지 부분들은 상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필수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크게 또 세 가지의 역시나 섹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속된 과거로부터의 5.1 전쟁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들과 함께 맞물려서 돌아갔던 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미국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셰일가스라는 겁니다. 미국이 왜 셰일가스를 선택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한번 향후 경제를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1 전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유라는 거, 석유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검은 황금이라고 불리죠. 검은 황금이라고 불리는 이 석유에 대해서 역시 석유 자체가 세계 경제의 지배력이 상당히 높은데요. 금과 맞먹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검은 황금이라고 이제 불립니다. 그래서 1973년 10월 6일에 1차 석유 파동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중동 지역의 어떤 전쟁, 그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게 되면서 그 당시 오일 쇼크가 한번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오일 쇼크가 이 당시에 발생을 하게 됐고요. 세계 경제는 갑작스럽게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 뒤에 이어서 1979년에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는데요. 이 당시 같은 경우는 바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혁명 전쟁에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가 희생양이 됐었죠. 이 당시도 오일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서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게 돼서 세계 경제가 암울하게 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일단은 검은 황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금보다는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바로 이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금보다 파워 있는 검은 황금, 그러니까 바로 이 석유라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석유라는 것이 점진적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물론 그 WTI나 이 두바이나 브렌트유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서 세계 경제를 잠시나마 좀 위협하기도 했지만, 그 상승폭이 1970년대에 있었던 1, 2차 오일 쇼크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가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이 석유의 힘,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그 파워가 전체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라고 들 수 있겠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역시나 진행이 됐었습니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중동이라는 그 철옹성들이 SNS 하나를 가지고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뒷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골치를 많이 썩고 있었던 미국과 유럽이죠. 유럽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지만 과거에는 분명히 세계 경제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유럽 국가들이 가장 골머리를 썩는 게 이제 유가, 그러니까 원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그리고 원자력 등을 많이 이렇게 산업을 확대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석유에 대한 집중도를 좀 해소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진출한 것은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사업에 상당히 빠르게 진출한 유럽이 바로 지금도 현재도 시행되고 있지만 바로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죠. 탄소 배출권은 다 아실 겁니다. 이 탄소 거래를 배출권에 대해서 거래를 이용해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는 역시나 탄소 배출권이 적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시 되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지역으로 자금들이 많이 모이게 되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은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탄소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는 약간은 그렇게 크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어차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유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경제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다라는 것이죠. 미국이나 유럽의 생각은 이 신재생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확대되게 됐을 때는 유가를 역시나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문제는 효율성이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지만 그 에너지를 모으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금방 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적 제한이 너무 크다는 점이 이 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리게 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관점들이 현재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미국이요, 이번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유럽 또한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미국과 유럽이 어떤 결과에 처하게 됐냐면 자기들의 깨에 자기가 넘어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최근에 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태양광 쪽은 기업들이 많은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쉽사리 반등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 원인은 바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그 뒤에 나올 지금 셰일가스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역시나 이 신재생 에너지들이 그렇게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가장 먼저 집중하고 있는 바로 이 셰일가스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미국 경제에서 대안책이 될 수 있을지, 과연 미국은 에너지 파워를 다시 장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탄소 배출권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오일 파워를 약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부터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석유 자원이 고갈될 것이다. 몇 년 후에 고갈될 것이다. 하지만 절대 고갈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갈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생물체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죠. 석유 자원이라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는 것은 생명체들이 죽고 부패돼서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석유 자원이 고갈된다라는 얘기는 생명체들이 죽는다는 얘기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원으로 사용하는 우리 인간들도 살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에너지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 자원은 절대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말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은 만년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물론 WTI라는 강력한 그런 어떤 원유도 갖고 있지만 쓰지는 않죠. 그런데 일단은 유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셰일가스로 에너지 수출국을 좀 변모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셰일가스라는 것은 메탄, 에탄 성분이 주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연가스 있죠. LNG나 LPG에 대한 그 대안책도 될 수 있고 역시나 그 탄소 배출에 대해서 천연자원이죠. 천연가스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탄소 배출권 거래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 부분은 맞물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원전 문제가 일본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백은 메우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 공백에 대한 대안책도 역시나 천연가스가 많이 이렇게 대체되고 있고 그것을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셰일가스 매장량이 많은 미국은 이 셰일가스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셰일가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이득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번 세계 향후 전망,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과거에 같은 오일 쇼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가 첫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쇼크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경제 후폭풍을 맞이하게 되고 여기서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미국과 유럽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과 유럽은 시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셰일가스가 물론 개발 단계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지만 생산량이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고 유가가 또한 안정된다는 것은 나중에 봤을 때 유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중동 지방에 불안이 있더라도 셰일가스의 생산량이 충족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의 안정 구간과 이 천연가스가 이제 셰일가스 대체되게 되니까 그런 안정 구간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배력이 강해지게 되죠. 에너지 파워를 강하게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역시나 재정 절차 축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한번 또 살펴볼 것은 지금 미국 대선이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쉽사리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셰일가스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미국은요. 원유 수요가 높은 7, 8월에 에너지 가격 추이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 추이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런 가격이 안정됐다는 것은 셰일가스의 개방 능력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어떤 긍정적 경제 흐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고요. 미국 대선과 그리고 유럽 불안은 계속될 겁니다.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속되게 되면 증시는 바겐세일의 구간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역시나 8월 중순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을 직전을 앞둔 이 유가가,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들이 안정이 되는 구간이 바로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쓸 수 있다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가 바로 이 향후 경제의 주요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포인트는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에너지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후에도 에너지를 좀 이렇게 면밀히 좀 살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들은 여기서 이제 다 마쳤고요. 이번 주 6월 1일 금요일 날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에 읽는 기술이라는 그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을지로 동양증권 본사 강연회실 2층입니다. 이쪽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많은 좋은 얘기들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연락 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오시면 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규 팀장과 함께한 이성규의 나비 효과였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잠시 살펴드립니다. 양시장이 다행스럽게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9.77포인트로 올라섰네요. 0.54%가 상승한 1833이고요. 코스닥은 468포인트입니다. 6포인트가 오른 1.31% 상승입니다. 양시장이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견조한 상승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지고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많은 참여 신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투자손자용법 블로그 새로이 탄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정보와 자료들 많이 담아두고 있고요. 새로이 저희가 그 블로그 탄생을 기념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러주시고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투자손자용법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